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코리안 채널 TV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방송은 타임워너 케이블 TV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소식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욱입니다. 얼마 전 인도의 압둘 칼람 대통령이 퇴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신선한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압둘 칼람 대통령이 옷가방 2개를 들고 대통령궁을 떠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청빈함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걸 저희가 감동이다, 감명이다 느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대통령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봤을 때 이 인도의 대통령, 퇴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새삼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학자, 시사평론가 이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쾌한 그런 얘기 해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인도의 대통령 퇴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21세기의 민주주의의 가치, 정향의 방향을 압둘 대통령이 지금 남겨놨다고 저는 보고 네네.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통령의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은 불란서의 그 드골 대통령입니다. 네.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은 지금도 제가 파리에 가서 그분 묘소를 이렇게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가서 보면은 국민들이 헌화를 하고 장미를 갖다 바치는 행렬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그 왜 그랬느냐? 그분은 통치를 하다가 국민 투표, 국민 회의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직 51%의 그 지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표가 나오기도 전인 시간에 그의 비서실장인 드리고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나는 불란서의 상징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 시간에 중지하니까 모든 나의 옷, 가방하고 짐을 챙겨서 내 고향으로 보내달라 하는 전화 한 통만 남기고 그대로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는 영원히 거기서 한 번도 파리에 오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비서실장이 가지고 갔던 드골 대통령의 짐은 조그만 추럭 하나에 실려 있는 평소에 보던 책과 옷 그리고 잡기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짐이 국가다 했던 근세의 정치 권력 구조 속에서의 집권자들과 20세기의 민주주의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모델을 드골은 참 훌륭하게 남겼다 하고 늘 그 제가 존경한 마음을 가졌는데 네. 오늘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은 인도가 말이에요 2010년에 13억 인구가 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이 13억 인구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고 대통령을 퇴진했습니다. 그분은 1974년에 소위 인도로 하여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만들어 놓은 애국자올시다. 네. 이 세계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뜨렸던 미국이 맨 처음에 핵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이 불란서, 네. 그 다음이 중국, 네. 그리고 1974년에 압둘 칼람이 과학자로서 인도의 핵을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대통령직에서 그 퇴진을 했는데 4,500만 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어떤 정확한 압둘 같은 그 대통령을 못 만나가지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는데 가난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13억이 돼가는 인도의 국민들은 희망을 갖는 그 상황을 맞았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인도의 간디 정신, 소위 간디 정신이 뭐냐? 그분의 정신이라는 게 스타야가라라는 건 소위 사랑의 힘입니다. 네. 이 사랑의 힘이 맹목적인 사랑의 힘이 아니고 총체적인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가지고 그 에너지가 발전돼서 폭발돼서 하나의 그 국가의 힘이 되는 이러한 그 사랑 체계, 이걸 그분은 인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압둘 칼람이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 않는가 해서 지금 앵커님이 왜 이걸 유도했는가를 제가 잘 아는데 네. 왜 한국에는 이러한 지도자가 없느냐? 왜 한국에는 이렇게 숭앙받고 존경받고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서 더 어떤 아쉬움의 찌꺼기로 남아있는 지도자, 우리의 대통령이 없느냐? 네. 이런 그 아쉬움 때문에 이런 그 질문을 던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2007년 12월 19일 날 대선이 끝나면은 그러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분위기와 정치적 여건이 형성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손학규 후보가 튀어나오고 무슨 장정이다 뭐다 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말이죠. 과거 정치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이 정치가 아니고는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그 쏟아놓는 걸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 네. 그럼 과거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거. 이거는 우리 나인카께서 미국에 오시기 전만 해도 한국의 삼김시대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사람을 3당의 대표로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정치 장사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인카께서 미국에 오지 않냐, 그 당시에 정치를 해서 고향에서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얘기를 만약 하고 거기에 도전을 했을 때 나인카께서는 이 김영삼이 휘두르는 경상도권에 속할런지 김대중이 주무르고 있는 전라도권에 속할런지 또 김종필 씨가 껴안고 있던 충청도권에 속할런지는 몰라도 공천을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였죠. 심지어는 30억, 5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동원이 됐었고, 예를 들어서 나인카하고 저하고 같은 고향인데 나인카도 출마를 원하고 저도 원했어요. 근데 나인카는 30억을 내가 공천 헌금을 내겠다 했는데 만약 제가 아니야 난 40억을 내겠다 하면 저한테 공천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국회의원 시스템, 국회의원들의 모든 자질은 돈의 액수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됐고 그 공천이 결정이 되면은 야당은 거의 당선을 보장받는 이런 형태의 암울했던 40, 50년간의 정치 작태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손학규 후보가 제시한 과거 정치와의 단절이란 뭘 의미하는가? 최소한도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돈 주고 공천을 받고 돈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처절한 비민주적 작태로부터 탈출은 하게 됐다. 네. 그럼 이 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의 정치가 아니면은 이제는 능력과 실력 그렇죠. 으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조국의 동량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선발되는 그런 그 프로세싱, 그 과정 속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 고로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겨우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끌어나가는 선거 행태 국가로의 라이센스를 받았다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선거라는 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로섬 게임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인카께서 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내가 여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 그럼 우리 둘이 싸움인데 이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게 분명히. 네. 왜? 제가 아니면 나인카. 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그렇죠. 거지 둘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대통령 선발 기준의 대원칙 아닙니까? 이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점부터 우리가 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임제라는 이 정치 제도 이것도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은 하다가 노무현이 아무리 잘못하고 탄핵도 당했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이지만 이 끝나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은 정책은 그가 결정해 놓은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이 껴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민이 책임을 지고 국민이 그가 잘했으면은 그 영광을 국민이 안는 거고 그가 잘못했으면은 잘못되어진 고통과 고뇌와 절망을 몸살아니 국민이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라는 게 뭘로 유지됩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 국민이 내는 의무비 이걸로 국가가 유지가 되고 국방이 유지되고 행정이 유지가 되고 그러는가 교육이 유지가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단임제로 한 사람이 그 독점적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연임제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 그걸 이어받아서 잘못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꿔서 새로운 출발도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독점 권력이라는 게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못되어진 게 그가 이 집권할 때 말이죠. IMF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5만 2천 개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0명의 중소기업 사장단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만 명의 실업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자 중에 나머지 분들이 지금도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고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고 대구역에서 광주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5개 은행을 폐쇄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누렸던 절대 권력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소위 햇빛 정책이라고 해서 퍼주기 작전을 써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착취하고 이 햇빛 정책은 지금 북미 관계의 수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햇빛이 아니라 흑빛 정책으로 지금 변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단임제 권력 구조와 권력 체제의 모순이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악패인 공천을 돈을 주고 사고 돈으로 얻고 돈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인제하는 시대적 상황은 인제 초월했다. 그렇다면 제대로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체제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인데 말이죠. 그분은 이제까지 좀 다른 후보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행보라는 것은 좀 민심대장정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를 몸소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민심을 체험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제 많은 화제에 오르기도 이제 했었고, 예를 들면 무슨 탄광에 가서 같이 탄을 캐기도 하고, 또 해변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도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느 쪽에서는 저게 쇼다, 제스처다라는 얘기도 했고, 어느 쪽에서는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 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박사님 우선 그것부터 좀 얘기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1세기적 political behavior이
LGBT에 대한 새로운 정치 행태와 정치인의 리더십에 필요한 적당한 민중에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쇼를 손학규 후보는 완성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언젠가 앵커님하고 제가 쇼를 하다가 손학규 씨가 한나라당을 튀어나와서 국민들에게 대성명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씨 집에 가서 옥죄고 있었고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또 이북에 뛰어들어가서 이북의 정치 그룹들하고 연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바로 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별 호응이 없으니까 그분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또 미국에 오겠다고 대선포를 해가지고서 LA도 온다고 그래가지고 교포들이 환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상황도 도출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번에 좌우지간 탄광의 깊은 탄맥 속에 들어가서 광부들하고 함께 밥을 먹어봤고 광부들과 대화를 해봤고 또 식당에 가서 요리사들하고 같이 요리도 만들어봤고 설거지도 해봤고 오케이. 정치는 바로 행동하는 게 정치 옳시다. 그걸 알고 서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뭔가, 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는 뭔가, 서민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는 뭔가를 알고서 정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정치 변혁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상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위주의의 이 최고 이 카리스마를 행사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분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손학규 후보가 하고 있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씻겨주면서 새로운 정치를 싹트게 할 수 있는 뉴 정책, 그러니까 뉴 팔리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번에 손학규 후보가 이런 새로운 전술 전략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프로치하고 있는 거, 이건 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제 가능한 후보를 만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단 손학규 후보가 진짜 대통령이 뭔지,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건지, 대통령의 철학과 국가관은 어떠해야 되는 건지, 그의 창조적 리더십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건지 하는 모든 현안에 대한 대통령학을 제대로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거는 이 시간 후에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네. 처음에 1차 민심 대장정을 가졌을 때는 사람들이 좀 자기가 이명박 박근혜 그런 쪽에 워낙 열세였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한 어떤 좀 튀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그러한 시각이 강했는데 며칠 전에 끝난 2차 민심 대장정을 마쳤을 때는 사람들이 대단히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많이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장정을 끝마치고 손학규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짜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이 잘 나가다가 돌멩이에 부딪히면 넘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어린애적 발상이란 말이죠. 네. 지금 대통령이 경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우리 국민과 조국과 그리고 통일되어질 조국의
희망과 꿈과 정신적인 확신과 자신감과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가는 민족이라는 그 혼을 일깨워서 발전할 수 있는 내일을 제시하는 이런 그 정신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지. 이명박 후보처럼 무슨 경제 대통령, 자기가 현대그룹에서 뭡니까 30년간 정주영 회장 밑에서 월급쟁이 했던 하면서 기업을 배웠던 사람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혼자 살리겠다는 건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건 분명히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민족 혼을 일깨워서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협조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껴안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내는 불신을 긍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잉태시켜내는 그러한 좀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손학규 대통령 후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소위 기득권 정치권의 이 카르텔을 깨뜨리고 신선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2차 장정을 통해서 얻어낸 국민과의 교합을 통해서 얻어낸 실질적인 문제점을 정책으로 변질시켜서 그걸 현실적으로 해결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민족의 새로운 가치 정향을 개발해내는 리더십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이 절대 지금 그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기득권 세력의 이 카르텔이 이 정당과 정당 간의 어떤 대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특정한 인간의 권력욕 때문에 형성되는 그 카르텔로 이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분이 한나라당의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그 노사모 를 향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그칠 수가 없다. 계속 전진하면서 우리 혁명의 횃불을 휘둘러 대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를 같이 다니면서 뭔가 다음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그랬던 정동영이라는 후보 기억하시죠? 네네. 네? 예.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그 형성을 강화시킬 목표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거든요. 70대 노인들은 집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지. 밖에도 나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투표도 하지 말지. 정치에 개입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이런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는 이런 후리아들롱 같은 소리를 내버렸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 카르텔 형성에 있어서 정신적 그리고 인격적 정치의 철학이 형성돼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카르텔 속에서 정치가 자꾸만 후퇴해 나가는 불연속선을 좀 겪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랜다 이 손학규 후보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걸 해내겠다는 것은 아주 저는 그 고무적이고 어떤 그 새로운 정치 패턴, 정치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 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박사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그 정치부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뽑은 미래의 대통령감은 누군가 했을 때 손학규 씨가 단연 1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정치부 기자들은 누구보다 매일 쫓아다니는 게 정치인들이니까 어느 면에서 가장 정확히 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기자들이 아는 거와 국민들이 아는 거와 그거는 현실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말이죠. 정치부 기자들이 얘기를 해서 결과가 맞은 선거
이게 지금 우리 그 정치학회 통계 분석에 가면은 그게 79% 올시다. 거의 80%죠.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나인가가 열정적인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그 글을 1위로 뽑았다, 2위로 뽑았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접근을 빨리 시도해서 그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이 권력만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나도 한번 노무현이 하는데 내가 왜 못해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꼭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동영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권력을 막강하게 휘두르는 강한 대통령이 아니라 중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그 신문사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중통령이 뭡니까? 또 중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묻느냐 그랬더니 그 정동영 후보가 그런 발언을 서울에서 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알았는데 대통령이라는 건 말이죠. 국가를 책임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책임 있는 큰 통치를 하는 인물을 가리켜서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손학규 후보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이분이 좀 우리가 문제다 하는 것만 걸러내면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후보군으로 떠올랐을 때 지금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변수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좀 초반부에 지금 우리 둘이 토론했던 말씀 꺼냈던 얘기 중에 하나 인도의 압둘 칼람 대통령은 5년 동안 통치하고 가방 2개 들고 대통령궁을 나오는 이런 훌륭한 모션을 해보였다 이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압둘 같은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모든 후보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 후보도 네. 압둘에 대한 리더십을 배워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토크쇼를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나영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